차영주 소장입니다. 즐거운 리포트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저랑 리포트 해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리포트를 매일매일 본다는 게 힘드신가요?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보신 분들도 있고 띄엄띄엄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리포트를 서너 개씩 챙겨본다는 것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지치시나요? 전 아직 안 지쳤습니다. 저는 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과 공부한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좀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업돼 있는 것은 이제 3월부터 조금 약간 미세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조금 구체화된 이제 내용들 우리가 이제 기초편은 끝냈으니까요. 부분들로 넘어갈 부분들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꾸준히 공부한다라는 거, 꾸준히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달 동안 저랑 지낸 소회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특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 증권사의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KB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현대차 하시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선주와의 괴리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테니까 한번 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KB증권에서 목표가를 80만 원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목표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이 나온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새만금 투자에 대한 것들을 주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면 말로 설명된 부분들은 새만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숫자로 보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밸류 가치를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KB증권 걸 보면 새만금 투자 피지컬 AI 실현의 전략적인 포석이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80만 원을 유지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에 5년 이상 10조 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 대형 수전의 설비, 수소 생산이죠. 로봇, 모베드 웨어러블 생산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과거 삼성이 2013년인가요?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MOU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구체성을 띌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뭐 특별히 우리가 의심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뭐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현대차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깐부 회동 이후에 GPU 5만 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제 여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제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용지, 용수, 그다음에 전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믿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10조를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조를 투자해서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10조가 구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모베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이거를 바탕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근간으로 현대차 그룹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새만금에 현대차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EV를 만든다라든지 하이브리드를 만든다라면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반면에 새만금에 10조를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근데 어찌 됐든
현대차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긍정적이다라는 게 KB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투자는 피지컬 AI 비전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판단이 된다. 이에 투자자들이 현대차의 중장기 피지컬 AI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가치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죠. 본질 가치를 따져야 되느냐, 자율주행 로봇 가치까지 따져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일부 뭐 100만 원까지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KB증권은 차분히 기존의 목표가였던 80만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지컬 AI 비전의 구체화 첫 단계의 시작, 그다음 AI 플랫폼 기업 전환 3대 핵심 이전표다라는 제목을 달고요. 현대차가 발표한 새만금 프로젝트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대차 그룹이 우리가 2026년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센터 구축, 2027년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봇 메타 소프트웨어 정의의 자동차. 이건 이제 로봇의 끝판왕인 자율주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개발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차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자율주행차들이 하는 일은 뭐죠? 시범 운행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죠. 이 데이터를 현대차가 스스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현대차가 구축한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자동차 한 대가 각각의 이제 데이터 센터, 자동차 한 대가 각각의 로봇 이런 것들과 분산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필요 전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새만금의 태양광 설비가 이 필요 전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한미 관세 협정 이후 현대차 그룹이 약속한 국내 투자를 이행함으로써 향후 미국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상은 기존 비즈니스 리스크를 축소하는 내용과 피지컬 AI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현대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 글로벌 수급의 중심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 성장주 펀드의 편입에 따라서 한국 비중 확대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 글로벌 기관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현대차의 확인된 변화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가치 부분에서 피지컬 AI 기반의 성장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의 변화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치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로봇과 AI와 관련된 성장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보면 우리가 성장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용을 전해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10년간 현대차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 저평가된 대형주 성격으로 편입돼 왔습니다만 2026년부터는 피지컬 AI 기업 전환에 성공하며 글로벌 성장주 펀드로의 편입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수급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펀드들은 이제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저평가만 모으는 펀드가 있고요. 성장주만 모으는 펀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섞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현대차는
저평가된 대형주 편입이 아니라 글로벌 성장주 편입. 아마 여기가 규모가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성장주 펀드에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급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글로벌 자금이 달러 약세 영향으로 미국 중심에서 신흥시장, 이머징 시장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일본과 다르게 이머징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머니 무브가 본격화되고 코스피 시총 3위인 현대차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 시장 비중 확대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업체 중 가장 저평가된 게임 체인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톤다운을 좀 하시죠. 약간의 톤다운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지만 목표 주가는 여전히 80만 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80만 원에 머물러 있는 톤다운을 통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00만 원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퍼포먼스가 분명 나타날 걸로 보지만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약 한 뭐 20% 정도 한 30% 정도, 30% 좀 안 되죠. 한 25% 정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가장 저평가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는 건데 숫자만 놓고 보면 아직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기 전입니다. 숫자는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투자한 이후로 그런 거 투자 수익을 거둬야 되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볼 때 앞에 나온 내러티브와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러티브가 앞선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숫자가 못 돌아갑니다. 못 따라가는 숫자가 있어서 요 괴리가 있어요. 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 거고 투자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든 뭐 또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숫자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9조 매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이게 그 2026년 189조에서 190조, 그다음에 2027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수정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런 자료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정을 통해서 변동이 늘었느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어들었냐라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전반적인 이건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KB증권의 컨센서스를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계획 우리가 봤었던 뷰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천억 정도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러니까 3천억이 아니라 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좋은 얘기죠. 계속해서 컨센서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 KB증권과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면 KB증권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어서의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좀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면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 앞서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대비해서 조금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PER이라든지 EPS 성장률, EPS 3년간의 성장률이라든지 12개월 포워드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참 현대차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 답지가 여러 가지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17배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 11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상태가 과연 적절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반면에 맨 밑에 있는 테슬라를 보십시오. 테슬라 대비해서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회사로 보면 우리가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 PER만 높은 저평가돼 있지만 로봇 회사로 보면 저평가돼 있죠. 하지만 자동차 회사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왜 테슬라랑 비교해? 포드라든지 도요타 같은 회사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쟁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이 표를 가지고 정말 테슬라와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옹호론자 분들과 전통적인 자동차의 가치 평가를 논하시는 분들끼리 정말 설전을 벌일 만한 그러한 충분한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테슬라 대비해서 PR이 낮은 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도요타라든지 포드, GM 대비해서 PR이 높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서 있어서 일치된 정답이 나오면 그거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되겠죠. EPS 성장률을 놓고 보면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테슬라보다도 낮은 상태고 ROE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EV, 에비타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에비타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는 우리 로봇 회사를 볼 것인가? 그러면 맨 밑에 있는 테슬라를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현재 수준에서 PER과 PBR 밴드를 놓고 보면 바닥권에서 좀 꿈틀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 17배 정도, 그다음에 PBR은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로봇같이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로봇 가치가 된다면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로 넘어왔습니다. 하나증권 66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현재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증권사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 로봇 같은 경우도 법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기술이 앞서가는 거하고 행정이 따라오는 것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사회적 구조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떤 것들을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냐라면 막 발전하는 산업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그것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때 이것을 공격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몸에 익은 습관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로봇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가치. 그럼 자율주행 가치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 기준점이라는 게 지금 테슬라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테슬라 대비해서 하지만 테슬라가 없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테슬라가 그런 가치들을 막 부여받았을 때 얼마의 가치를 평가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투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글로벌 피어 그룹의 로봇 가치를 한번 찾아볼까?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내가 업사이드를 얼마를 더 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어진 대로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든지 로봇이 되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막연한 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있으시잖아요. 이미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자료가 누적이 돼 있어요. 축적이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2달, 석 달, 넉 달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고요. 하나증권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2개월 동안 18%포인트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연찮게 어떤 SNS를 보는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율이 최근에 급속도로 축소되다 보니까 현대차도 현대차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러고 이제 제목만 보고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역시 우리의 생각은 유지가 되는구나. 현대차 보통주와 우선주가의 괴리율이 최근 2개월 동안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뭐죠?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일반 거래되는 거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1%포인트 더 주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근데 보통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더 주기 때문에 우선주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형이 가면 아우도 따라가야 되죠. 이 괴리율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제가 만나본 다양한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 괴리율이 벌어졌을 때 우선주를 사서 축소됐을 때 매도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괴리율이 2025년 12월 말 28%에서 2026년 2월 25일 기준 46%로 18%포인트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본주가 막 가니까 우선주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30% 정도 유지가 되다가 46%면 최소한 우선주를 사면 15% 이상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괴리율 확대된 원인은 현대차 우선주 투자의 주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배당과 자기주식 매입이라는 부분들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이 최대 57%까지 벌어졌고 평균 50%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현대차가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강화되면서 괴리율이 축소됐었지만 지금은 다소 조금 하락했다라는 유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잡한 숫자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선주의 주당 배당금이 배당 수익률을 놓고 보면 2021년 3.1%에서 현재 2024년 7.4%, 2025년 5.7%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맞춰서 현대차 보통주 우선주 괴리율은 51%에서 44% 축소되었고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이 급속하게 상승한 2024년 이후 괴리율은 점점 28%로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주당 배당금이 11,000원으로 감소했고 주가도 크게 오른 상태라서 배당 수익률은 3.3%로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3월 25일 배당인데 대략 한 5%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이건 하락할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면 이 부분 좀 올라가니까 우리가 기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당금을 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단순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만 갖고도 1년 수익률이 나오죠. 요즘 배당락을 이론 배당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는 것도 하나의 용돈벌이 팁으로서 금액이 크다라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하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건 4월 달이니까 그 시간이 얼마 그렇게 시차 크지 않죠.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 매입 비율도 우선주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2026년 1월 30일부터 진행되는 4천억 규모의 자기 주식은 보통주에 3,600억, 우선주들에겐 338억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자기 주식 중에 우선주에 배당된 비율은 8%고 전체 주식 우선주 비율은 23%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내 우선주 비율은 14%이 낮은 부분들이다. 어찌 됐든 지금 이제 뭐 설명이 복잡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보실 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율이 확대됐다라는 의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선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선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주 주가와 연동돼서 상승률 괴리율 축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 우선주에 대한 투자는 보통주와의 동반 상승, 괴리율 축소라는 가능성을 고려하자라는 것들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산업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이제 EV라든지 하이브리드카 전환, 미국, 인도 등의 성장을 기반으로 이 흐름이 양호하고 여기서 지금 로봇 얘기 없죠. 피지컬 AI 얘기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SDV 자율주행차, 로보틱스의 진전이 강화되면서 재피 효과를 통한 상승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질 가치가 늘어나고 로봇 가치까지 추가적으로 되면서 본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주도 보통주와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요거는 이제 앞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슈와는 상관없이 본주가 가니까 우선주도 따라갈 거다라는 개념이죠. 두 번째는 현재 보통주 우선주 괴리율은 주주 환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23년 평균까지 확대된 상황, 거의 뭐 48%니까 47%인가요? 48%니까 46%니까 50%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괴리율 확대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논리로 보는 겁니다. 벌어지면 모이고 모이면 벌어진다라는 단순 논리로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주당 배상금의 최소 배당금은 우선주 같은 경우 1,100원, 그다음에 보통주는 10,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2020년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총 주주 환원율 35% 중 배당 성향 25% 감안한다면 앞으로 주당 배당금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괴리율도 축소될 것이다. 현대차 보통주에 대한 목표 주가가 66만 원이라면 우선주의 적정 주가는 36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본주에 대한 거죠. 우선주는 36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하나증권에서 밝혔습니다. 참 적절하게 잘 나온 두 리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로봇 쪽에 이제 가졌다라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오늘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을 한 가운데 있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새만금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10조 투자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투자자들이 궁금해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벌어졌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설명한 두 리포트가 오늘 나오지 않았는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보통주 예당 매당률 같은 경우 현대차 우선주 2우비, 3우비가 있는 거죠. 요거는 우선주가 발행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다라는 거고요. 연간 매당 수익률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괴리율은 축소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은 이제 표로 좀 한 거니까 괴리율이 이제 벌어졌다가 축소됐다가 다시 벌어진 거, 우리가 2023년, 2024년 괴리율이 축소됐다가 다시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들,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고 괴리율인데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50 그 정도 레벨까지 되면 26% 거의 뭐 2배 가까이 괴리율이 벌어지면 축소됐다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도표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주에 대해서 그냥 설명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할 때 우선주를 먼저 소각해라라는 요구도 있어요. 우선주를 없애버리는 것이 굳이 낫지 않느냐. 더군다나 현대차가 무슨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선 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 관리 비용만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자사주를 소각해야 될 거면 우선주를 소각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견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물론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보통주를 소각을 해야 내 EPS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이 이제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거의 뭐 상한가 같고 하나비전 이스페타시스 어제 다뤘죠. 하나비전 보는 건데 SK증권에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들이 모든 주식을 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주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이런 용어를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증권사에서는 이 기업을 우리는 분석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전엔 왜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한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하나비전 오늘 나온 리포트 보면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신규 편입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그 하나비전의 본격적인 부분들인데요. 투자분들은 여기에 일단 관심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세미텍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업사이드 포텐셜 세미텍 사업부는 반도체, SMT 공작 기계를 구성되며 FC 본더, 다이 본더를 생산하면서 반도체 장비가 세미텍의 핵심이다. 2015년 SK하이닉스 HBM용 TC 본더 수주가 805억 수준이었으며 MS는 50%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HBM 업체의 TC본도 총 구매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전사 실적에 유의미한 기여가 부재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작년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가 같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아니죠. 하이닉스 중심이죠.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욱더 크게 올라갔습니다만 장비주들 소재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그때 나온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뭐 구매량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과 설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차별화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올 들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한동안 발주를 안 줬던 물량들이 새롭게 이제 발주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된 분모예요. 공통 분모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만 올해 국내 HBM 두 개사의 합산된 공정 투자는 100K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년 대비 70K니까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장비주들이 주가가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작년 초반에는 그런 내러티브였죠. 반도체가 가면 장비가 간다라는 내러티브였는데 하반기로 가니까 반도체가 가니까 장비의 발주가 별로 없었어라는 건데 이제는 장비 발주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현재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HBM4 관련 발주도 국내 본더 업체 중심으로 개시된 것으로 파악되며 2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HBM 관련된 로드랩이 구체화 여부에 따라서 하반기에 수주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상존할 것이다. 2분기부터 실적이 잡힌다라면 어떻게 되죠? 벌써부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더 양산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우나 글로벌 장비사와 협업 관계를 형성한 만큼 시장 개화 시 상당한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밝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의견 10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거죠. SOTP 밸류를 통한, 그러니까 SOTP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큐리티, 세미텍 있으면 시큐리티 가치, 세미텍 가치를 각각 하는 거죠. 시큐리티 가치, 세미텍 가치를 이제 더해서 이렇게 추근추근해서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라는 거죠. 기업 가치를 반영했다. 시큐리티는 2.2조, 세미텍은 2.6조. 시큐리티 같은 경우 안정적인 MS를 하면서 향후에 전사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중심 축이고요. 추가적인 부가가치는 세미텍에서 창출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 본더라든지 ALD 신규 장비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가시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세미텍에 대한 기업 가치도 크게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추정표를 보면 여전히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지만 세미텍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2025년서부터 2027년까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영업 이익도 증가하는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OP 마진도 11%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 분기당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연간 추이로 보면 영업이익률의 흔들림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손익계산서를 잠깐 좀 보죠.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7천억에서 2조까지 늘어나니까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10%대를 나타내면서 영업이익이 1,600억에서 2,200억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그 부분들은 보면 에비타 이익과 영업이익을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에비타 이익과 영업이익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라기보다는 이미 투자가 된 부분들, 안정적인 투자가 나타난 부분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모양에 있어서는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투자를 이루어냄으로써 앞으로 매출을 끌어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것도 고정비 효과의 일부인데요.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막판에 이제 좀 짧게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YG 엔터주들 중에서 주가가 좀 움직였죠.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9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 이제 리뷰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이익에 부합됐다라는 겁니다. 콘서트 매출액이 590억 기록하면 다 서프라이즈였는데 블랙핑크 매출이 일반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스폰서십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콘서트 부분의 GPM 같은 경우도 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메가 IP의 대규모 월드 투어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매출이 강한 실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뭐가 있었죠? 블랙핑크 새 미니 앨범으로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새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죠.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오늘 이제 YG 엔터가 상당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효과가 꾸준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에 대한 약진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엔터게임주들을 투자할 때는 기본 제조업들과 다르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컴백 효과, 그다음에 신작 효과, 새 앨범 효과, 새 드라마 효과, 새 게임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엔터주들, 게임주들, 드라마 제작사, OTT 업체들을 투자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던 메가 IP에 대한 우리가 이제 스폰서십 매출액들 마진이 중요한데 베이비몬에 있어서 올해는 차세대 메가 IP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YG 엔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 공부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여기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서 즐겁게 한번 보시고요. 3일 동안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시고 혹시 설 때 올렸던 자료 못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상 이제 제가 재무제표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설 때 올려놨던 부분들 뭐죠? 이 숫자만 본다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못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걸 찾아서 한번 좀 보시면 3월부터 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3월부터는 조금 우리가 내러티브를 좀 강화한 스토리텔링이 좀 강화한 그런 내용들로 조금 변화를 좀 모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녹화본이 요게 이제 1시간 뒤면 올라오죠. 그때 최신 녹화본에다가 의견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 어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것은 한경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한정된 리포트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리포트는 100%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말고 모든 리포트를 보고 싶다라는 건데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모릅니다. 혹시 뭐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 유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실에 이것을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환경 컨센서스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의 리포트만 보신다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만약에 PB분이 계시다라면 PB분에게 요청하면 리포트를 또 구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는 정도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습니다만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댓글을 꼼꼼히 보니까요. 그 댓글들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3일 연휴 잘 쉬시고 저는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